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 산골짜기에 뚜레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뚜레골에는 성복이라는 청년과 달래라는 소녀가 살았는데 둘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크고 자란 사이였습니다. 달래야, 동산에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폈단다. 보러 가지 않을래? 좋아, 그러자. 그런데 저번처럼 너무 늦게까지 놀다가는 어머니한테 크게 혼나. 걱정 마렴. 해지기 전에는 돌아올 거니까. 둘은 따뜻한 봄날이 되자 유채꽃이 핀 동산을 논일며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성복이는 꽃등이를 잡거나 길쭉한 막대기를 찾아서 홀로 병정놀이를 했습니다. 달래는 유채꽃을 모아서 팔찌 2개를 만들었죠. 예, 성보가 이건 내 거고 이건 내 거야. 어때? 성복이는 달래의 꽃 팔찌를 받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진달래 꽃으로 만든 반지를 주었습니다. 사실 병정놀이를 하는 척하며 몰래 꽃반지를 만든 것입니다. 반지를 받은 달래의 얼굴이 활짝 핀 꽃보다 더 화사하게 빛났습니다. 내 이름이 달래니까 진달래 꽃반지가 딱 어울릴 것 같았어. 그게 참말이야? 내가 받아도 되는 거야? 너 주려고 만든 건데 당연하지. 달래는 너무 기뻐서 얼굴을 홍조로 발갛게 물들이고 성복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성복이는 달래가 품에 안기자 부드럽고 몽골몽골한 기운이 가슴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평소에도 팔이나 손을 붙잡아 끌며 장난치고 놀았는데 오늘은 뭔가 느낌이 달랐죠. 오늘따라 햇살에 비춘 달래의 얼굴이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철없이 뛰놀던 소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 보였습니다. 성복이는 두 눈을 꼭 감은 달래에게 조심스레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꽃핀 동산에서 풋풋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장차 나이가 차면 결혼하기로 약조까지 했습니다. 둘은 그 이후에도 항상 함께 다니며 보기 좋은 한 쌍이 되었죠. 달래도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성복이도 어깨가 떡 벌어진 멋진 사내로 자랐죠. 달래의 꿈은 성복이의 새색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복이도 달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내 아이는 또 다른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쭉 총구석에서 안주하면 결국 소장농이 되거나 머슴이 될 텐데 그렇게 남에게 굽신거리며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달래와 결혼하면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하는데 자빌로 푼돈을 벌어봐야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부머리도 없는데 어쩌지? 성복이는 힘도 세고 몸놀림도 재빠르잖아. 공부는 좀 못할지라도 근면성실하니 장사를 하거나 돈을 모아서 가게를 차리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좋지만 나는 뭔가 큰일을 하고 싶어. 아무렴 산골 마을이라지만 우리 모두 임금님의 덕을 받고 있잖아. 사내대장부라면 그런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바쳐야지. 성복이는 턱을 괴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랫동네의 석길이 영감이었습니다. 석길이 영감은 초로의 노인네였지만 왕년에는 나라를 위해 외적과 싸우는 병사 생활을 했었지요. 그래, 입대하면 나 같은 무식쟁이도 큰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입대를 한다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잖아. 좀 위험하겠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 아니겠어? 성복이는 결심을 하고 곧바로 압록강과 두만강 근처 국경수비대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여전히 조선은 외적들의 침입이 빈번하니 국경 지역에서 복무하면 그만큼 공을 세울 기회가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달래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성복이는 겉은 강인해 보일지언정 속은 아직도 여린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달래의 반대에도 성복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심하자 곧장 행동에 옮기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성복이는 정든 고향 뚜레고를 떠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달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보가 가는 것을 더는 막지 않을게. 하지만 반드시 꼭 돌아와야 한다고 약속해줘. 당연하지.
공을 세우고 출세해서 달래 너를 아내로 맞이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성복이는 울먹이는 달래를 힘껏 안아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 성복이의 뒷모습에 달래의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청운의 꿈을 품고 떠난 성복이는 바램대로 국경지대에서 외적들과 맞서 싸우며 크고 작은 공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무관 시험을 치르지도 않고도 팔품 승위 부위에 오르게 됩니다. 성복이는 이만하면 달래를 책임지고 살 수 있겠다 싶어 휴가를 쓰고 뚜레골로 귀향했습니다. 당당한 모습을 마음껏 뽐내며 고향으로 돌아오자 뚜레골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리숙했던 소년이 당당히 벼슬을 얻고 말까지 타고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성복이는 마을에 돌아오자마자 달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달래네 집에는 연로한 부모만 있을 뿐 어딜 봐도 달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성복이는 달래네 아버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성복이의 물음에 쉽사리 답하지 못하고 우물거리다가 이윽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자초지종을 묻자 달래네 아버지는 목 놓아 울음을 터뜨리며 이실직고했습니다. 성복이가 떠나고 나서 몇 년 후 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달래는 오매불망 성복이만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한양에서 지방 순찰차 내려온 병조판서 신대감이라는 양반이 달래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것이죠. 달래를 첩으로 데려가고 싶은 신대감은 쌀과 돈을 주며 꼬드겼습니다. 당연히 달래네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을 팔아넘길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달래는 사랑하는 가족이 굶어 죽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달래는 밤중에 짐을 싸들고 신대감을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달래네 가족은 집 앞에 놓인 쌀가마니와 엽전 뭉치를 발견할 수 있었죠. 달래네 가족은 덩그러니 놓인 쌀가마니 앞에서 달래의 이름을 되뇌일 뿐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성복이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런 일이 있었다니. 차라리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달래를 보호할 수 있었을 텐데. 성공의 눈이 먼 바람에 이리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서 그만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기고 만 것이죠. 성복이는 자리를 박차고 곧바로 말에 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한양에 올라가 달래를 데려올 심상이었습니다. 정 안 되면 달래를 몰래 납치할 각오도 세웠습니다. 병조판서가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찌 사랑을 돈으로 사다니요? 성복이는 달래의 고운 미소를 떠올리며 힘껏 말을 달렸습니다. 쉬지 않고 말을 달린 성복이는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달래가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병조판서가 데려온 젊은 첩의 소식은 이미 한양에서도 자자했습니다. 꽃과 같이 화려하고 달빛처럼 수려한 달래의 외모는 이미 수많은 사내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병조판서 신대감도 그런 달래를 애지중지 아낀다는 말도 있었지요. 이 말을 들으니 성복이는 더욱더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성복이는 마음먹으면 곧바로 실행하는 사내였죠. 성복이는 주막에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검은 흙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병조판서의 기와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넓은 신대감 댁의 기와집에서 달래가 있는 안방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성복이는 어두운 그늘에서 몸을 숨기고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기며 경비병들의 감시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름다운 곡조가 들리는 겁니다. 어찌나 간드러지고 서글픈지 이를 듣는 이로 하여금 코끝이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퍽이나 친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달래의 목소리였죠. 달래는 꾀꼬리 같은 음성으로 구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성복이는 노랫소리를 따라 안방을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달래가 가야금을 뜯으며 구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달래야, 나 성복이야. 여기서 당장 나가자. 성복이는 흙건을 벗으며 달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사람이 나타나니 달래는 소스라치게 놀랬지만 그것이 성복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표정을 굳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어찌하여 외부인이 병조판서 마님의 안방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나가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왜 그러니? 혹시 내가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거니? 그렇다면 내가 사과할게. 하지만 난 단 한 번도 그 거친 전쟁터에서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그러니 지금 내 손을 잡고 여기서 나가자. 뚜레골로 돌아가자. 성복이는 애원하면서 달래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달래는 매섭게 성복이의 손을 쳐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썩 나가시오. 달래의 말에 성복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반겨주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할 줄이야. 심지어 성복이를 완전히 잊은 듯한 말투였습니다. 이에 성복이는 강제로라도 달래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경비가 소란을 듣고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복이는 눈물을 머금고 황급히 창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성복이가 자리를 뜨자마자 달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달래는 성복이를 잊기는커녕 매일 밤마다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복이와 함께 도망친다면 신대감이 크게 노하여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성복이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고관대작인 신대감이라면 성복이의 목숨쯤이야 쉽게 앗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달래는 애써 모른 척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성복이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신대감 집을 빠져나와야 하지만 정신이 수습되지 않아서 쉽사리 발을 못 옮겼습니다.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터져나올 것 같은 울음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그때 벽 너머로 웬 수상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조선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청나라의 말이었습니다. 성복이는 오랜 기간 국경에서 외적들과 맞서 싸우며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청나라 말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말 소리가 어째서 신대감댁 안방에서 나는 걸까? 성복이는 호기심에 슬쩍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역시나 청나라 출신의 사내 한 명과 나이든 선비가 자리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선비는 다름 아닌 신대감이었습니다. 둘은 막역한 사이처럼 술잔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껄껄 웃으며 문서 묶음을 청나라 사람에게 내밀었죠. 멀리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문서의 앞에는 조정의 내부 문서를 의미하는 인장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일을 해냈구려. 이 정보라면 조선의 군 상황은 우리 부처님 손바닥이오. 아주 힘겹게 빼온 정보요. 그러니 값을 아주 넉넉히 쳐주시오. 조만간 사신이 방문하여 그대의 공을 치하할 것이오. 그러니 잔치나 크게 준비하시오. 이럴 수가 병조판서 신대감은 청나라 밀정과 내통하는 첩자였던 것입니다. 성복이는 깜짝 놀라서 그만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청나라 밀정과 신대감도 그 소리를 듣고 말았죠. 이윽고 경비병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성복이가 달래의 방에서 소란을 만든 탓도 있었습니다. 결국 성복이는 경비병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지요. 수상한 침입자를 잡은 신대감은 단칼에 성복이를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대감님,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동양 친구가 그저 제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을 뿐이에요. 목숨만은 살려주셔요. 그러나 그때 달래가 달라붙어 신대감에게 애원했습니다. 성복이는 동양 사람으로 그저 동네 친구가 그리워서 찾아온 어리숙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대감은 그런 달래의 애원을 듣고 성복이를 죽이는 대신 흠씬 두들겨서 광에 가두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멍투성이로 더러운 광에 갇힌 성복이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불현 누군가가 성복이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 이는 달래였습니다. 달래는 커다란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성복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기서 도망쳐야 한다며 몰래 성복이를 풀어주었습니다. 성복이는 다친 몸보다 매국노 신대감 곁에 달래를 내버려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꼭 다시 구하러 올게, 달래야. 조금만 기다려줘. 성복이는 그렇게 신대감 댁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국노 신대감을 어떻게 처벌하고 달래를 무사히 구출할 수 있을지는 답이 없었습니다. 이를 관아에 신고한다 해도 달래의 본적은 신대감의 첩, 그렇다면 영모죄로 신대감과 같이 싸잡혀서 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선 달래를 무사히 빼내고 신대감을 관아에 넘겨야 했습니다. 이는 도저히 혼자서 해낼 수 없는 임무였죠. 그때 성복이는 군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료가 떠올랐습니다. 그중 몇몇은 한양에서 살고 있다고 했던 것도 생각났지요. 바로 춘삼이와 칠석이었습니다. 성복이는 다친 몸을 이끌고 낮이 되자마자 춘삼이와 칠석이를 찾았습니다. 춘삼이는 제대를 하고 가업을 이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칠석이는 군에서 번 돈으로 방탕하게 생활하며 밥이나 축내고 있었죠. 둘은 전우인 성복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어쩌다가 그 꼴이 난 게야? 우리한테 말만 해?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 성복이는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상세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국노 신대감을 반드시 혼내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둘은 고민하지도 않고 성복이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얼굴이 팔린 성복이는 잠시 은거하고 춘삼이와 칠석이가 신대감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로 했지요. 이틀이 지나 다시 모인 셋은 각자가 모은 정보를 이야기했습니다. 칠석이는 신대감이 평소에도 음주 가무를 즐기는 아주 방탕한 자로 옛날부터 청나라와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춘삼이는 가게에서 장사하며 엿들은 이야기인데 신대감이 조만간 큰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잔치에서 사용할 술과 음식을 잔뜩 사들이고 있는 것이죠. 잔치의 이유는 아주 뻔했습니다. 성복이가 달래를 만나기 위해 숨어 들어간 날밤 청나라 밀정과 대화를 나눴던 내용대로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 몰래 방문한 것일 테니 관아의 포졸들이 현장을 급습하면 빼도 박도 못할 터입니다. 그러자 성복이는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잔치를 벌일 때 남사당패로 변장을 해 숨어 들어가서 달래를 빼내고 그 틈에 관아에 알려 청나라 밀정과 내통하고 있는 현장을 발각시키자는 겁니다. 셋은 곧바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신대감의 잔칫날 셋은 우스꽝스러운 남사당패 복장을 하고 신대감 댁을 들어갔습니다. 얼굴에 검댕을 칠해서 아무도 성복이와 춘삼이 칠석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풍악에 올리고 기녀들이 가무를 추자 신대감은 신나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옆에는 청나라 사신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그 사이 성복이는 춤을 추는 듯 은근슬쩍 달래에게 접근했습니다. 달래야, 구하러 왔어. 내가 신호하면 저기 초랭이 탈을 쓴 사람하고 여기를 몰래 빠져나가렴. 성복이가 달래에게 속닥거리자 달래는 깜짝 놀라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죠. 잔치가 무르익었고 성복이는 신호를 주기 위해 불을 뿜는 묘기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달래는 모른 척하며 소피를 보러 간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나라 밀정 하나가 성복이에게 냅다 잔에 담긴 술을 뿌려버린 것입니다.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아주 거슬린다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그 순간 성복이의 검댕칠이 씻겨지며 맨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신대감은 얻어맞고 도망친 줄만 알았던 성복이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절초풍하였습니다. 청나라 밀정들은 술상을 뒤엎으며 성복이를 둘러쌌습니다. 이 겁대가리 상실한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더러운 발을 들였느냐? 저 놈을 아주 곤죽을 내놓거라. 신대감의 부하와 청나라의 밀정들이 성복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번에 성복이는 달래가 걱정되어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숱한 전장을 누비며
외놈들의 목을 베었던 성복이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죠. 게다가 이번에는 동료인 칠석이도 있었습니다. 칠석이와 성복이는 달려드는 왈패들을 맨손으로 때려눕히며 상대했습니다. 그 사이 달래는 춘삼이와 함께 신대감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성복이와 칠석이는 아비규환이 된 잔치에서 끊임없이 적과 싸웠습니다. 밀정들은 칼을 뽑아 매섭게 휘둘렀지만 성복이는 날래게 피하며 매서운 발차기를 꽂아 넣었습니다. 무턱대고 달려들던 밀정은 늑골이 부러지면서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칠석이와 성복이는 그렇게 적들을 모두 때려눕혔습니다. 주변은 박살이 난 집기와 얻어맞아서 쓰러진 적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대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벌어진 틈을 타 달아난 것입니다. 칠석이에게 뒤를 맡기고 곧바로 신대감의 뒤를 쫓았습니다. 신대감은 집 뒤편에 있는 야산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뒤로 성복이가 야수처럼 쫓았습니다. 신대감은 혼비백산을 했습니다만 성복이를 좀처럼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동굴을 발견하여 그 안으로 숨었습니다. 성복이도 그 뒤를 따랐죠. 동굴 안은 어두컴컴하고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성복이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내딛는데 갑자기 바람을 가르며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도망친 신대감이 동굴 안에서 숨어 있다가 활을 쏜 것입니다. 불의의 습격으로 어깨에 화살을 맞은 성복이는 피를 흘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에 신대감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성복이의 숨통을 끊기 위해 다음 화살을 당겼습니다. 그런데 그 신대감은 다음 화살을 쏠 수 없었습니다. 동굴에서 겨울잠을 자다 이제 막 깨어난 곰이 신대감을 덮친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신대감은 처량한 비명을 지르며 곰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성복이는 신대감의 최후를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동굴을 빠져나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미 포졸들이 엉망이 된 신대감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밀정과 내통한 증거를 모두 찾아냈기 때문에 신대감은 목숨을 건졌더라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역모를 꾀했던 신대감은 그렇게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관아에 고하여 용감히 맞서 싸운 성복이 패거리는 큰 상을 받게 되었죠. 이후 육품까지 출세한 성복이는 달래와 당당하게 혼약을 맺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곧 다음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옛날 조선시대의 수일이라는 잘생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평초처럼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며 돈만 주면 무엇이든 하는 품팔이 일꾼이었죠. 항상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실한 일꾼에 가면 뒤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수일이의 정체는 도둑이었거든요. 품팔이 일꾼인 척 부잣집 머슴으로 들어가 일하다가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면 잔뜩 훔쳐서 달아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철칙이 하나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의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일이는 한탕 크게 치면 그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베풀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꼬리를 잡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관아에서도 이 베일에 쌓인 도둑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놈들은 항상 없는 사람들을 쥐어짜서 배를 불리지. 그놈들이야말로 도둑놈이다 이거야. 그렇지, 그렇지. 김첨지 이 욕심쟁이 노인네가 어떻게 재산을 불렸겠나. 다 여기 선량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번 돈일세. 금고가 털려서 망연자실한 김첨지의 얼굴이 눈에 선하구만. 꼴 좋다. 고맙네. 구두쇠 마기 노인네를 혼내주고 이렇게 우리들한테 베풀어서 말일세. 그래, 잔뜩 들게나. 나는 내일이면 또 떠날 걸세. 이번 마을에서도 거나하게 한몫 챙긴 수일이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거나 주막에서 술을 사고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강을 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수일이가 이 마을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곳은 유명한 갑분 만석군 김씨가 사는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만석군 김씨는 악독하기 그지없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돈을 빼앗는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수일이의 다음 목표가 되기에 아주 적합했죠. 수일이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주막에 들려서 사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주막에서 만난 완숙이라는 여인네가 알려주기를 만석군 김씨는 저번 겨울에 얼음 낚시를 하다가 물에 빠져서 유명을 달리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아내가 홀로 집안을 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김씨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누라한테는 그렇게 잘했다네? 애처가였나 보구만. 그 효정마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말도 별로 없고 태도가 영쌀쌀 맞은 것이 뻔하지 뭐. 그 남편의 그 아내겠지. 어디 마님 댁에 아는 사람이 있어? 혹시 일손이 필요하지 않으려나? 효정마님 댁에서 일하는 머슴이랑 내가 좀 친하지. 왜, 내가 소개해줄까? 그래주면 고맙지. 그러면 오늘 밤 저기 골목길 건너 있는 감나무 집으로 오셔요. 조금 일에 차질이 생겼지만 순조로웠습니다. 수전노 남편의 아내일 테니 심성이 곱지는 않을 것이 분명했죠. 머슴으로 며칠 일하다가 기회가 생기면 값비싼 예물을 털어버릴 계획입니다. 수일이는 어슬렁거리며 동네를 구경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수일이는 완숙이와 약속했던 집으로 향했죠. 감나무 집에는 완숙이가 수일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식상이 하나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웬 거야? 남편이 집을 나가서 밤만 되면 영 적적해서 말이지. 저녁이나 같이 들면서 이야기하려고 차렸어요. 마침 저녁 시간이었기에 수일이는 좋다고 술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들었는데요. 효정 마님은 아주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흑진주로 만든 목걸이와 옷가락지였습니다. 죽은 남편이 효정 마님과 결혼할 때 주었던 예물인데 이를 애지중지 아껴서 집안 어딘가에 숨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내 일자리는 좀 찔러봤소? 걱정 마시구랴. 안 그래도 지금 제 방을 쌓는 중이라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내일 아침에 가서 대문 두들기면은 효정 마님댁 머슴이 받아줄 거요. 저기 돌담집 지나면 금방이니께. 밥과 술을 잔뜩 먹으며 정보까지 얻어낸 수일이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완숙이가 나긋나긋하게 웃으며 접대를 해주는 것도 퍽 마음에 들었죠. 게다가 집안이라고 옷을 가볍게 입고 있는 터라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하얗고 보드라워 보이는 속살이 슬쩍슬쩍 보이니 아주 보기 좋았지요. 아주 좋소. 나는 이제 가봐야겠구려. 수일이는 딱 좋게 나른해졌겠다.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니 완숙이가 훌렁훌렁 옷을 벗어던지지 뭡니까. 수일이는 당황해서 이게 무엇인가 얼을 탔는데 완숙이가 버럭 짜증을 내더랍니다. 밥 먹고 술도 잔뜩 자셨겠다. 이제 내가 재미 좀 봐야 쓰겄소. 빨랑빨랑 바지 까쇼. 거참 분위기 없이 냅다 바짓가랑이부터 잡아당기시는구려. 남편이라는 작자가 신혼하고 곧바로 집 나선 지 보름이 다 될 동안 소식은커녕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내 안달이 나게 생겼소 안 생겼소? 그러면서 냅다 올라타 버리지 뭡니까. 사실 완숙이는 주막에서 수일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럴 마음이었던 것이죠. 수일이도 뭐 하룻밤 자고 갈 수 있게 생겼으니 마음껏 흔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정신없이 하다 보니 남편이 완숙이의 욕구에 못 이겨 달아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일이도 체력 하나는 남 부럽지 않은 남자였기에 완숙이를 만족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잔뜩 재미를 본 수일이는 짐을 챙기고 효정 마님댁으로 향했습니다. 효정 마님댁은 대문부터 마을 제일 가는 부자구나 싶게 커다랬죠. 마침 대문으로 가니 집 앞을 쓸고 있던 머슴이 수일이를 알아보고는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이미 완숙이가 언지를 줘두었는지 곧바로 효정 마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지요. 효정 마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안방 앞으로 갔는데 아니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수일이는 넋을 놓고 효정 마님을 보다가 후다닥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마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하네. 성실하게 일하면 내 딱히 못 살게 굴지 않을 테니 그리 알게나.
수려한 턱선과 별을 담은 듯한 눈동자. 봄날 핀 매화를 연상케 하는 붉은 입술. 과연 죽은 남편이 애지중지할 만한 미인이다 싶었지요. 다만 말은 몇 마디 하지 않고 아주 냉랭한 태도로 수일이의 인사를 받아줬습니다. 역시나 부잣집 마나님은 거만하다 싶었지요. 이후 수일이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았고 효정 마님댁 일꾼들도 딱히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효정 마님도 나와서 일꾼들의 일손을 돕는 겁니다. 얼굴만 보면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본 양가집 교수 같은데 하는 짓은 천상 일꾼이 따로 없었습니다. 다만 워낙 인상이 차갑고 부침성이 없어서 다들 좀 불편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군말 없이 흙을 퍼나르고 무거운 자루를 함께 옮겼습니다. 힘뒀다 어디에 쓸 셈인가? 크고 굵은 팔뚝 둬서 어디에 쓰려고 아껴? 후딱후딱 움직이게. 알겠습니다요. 거참 겉만 퉁명스럽고 속은 따뜻한 사람일까 싶었지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밤이 되었습니다. 수일이는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어두컴컴한 집안을 돌아다니며 예물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저렇게 예쁜 아내를 맞이했다면 아주 값비싼 예물을 잔뜩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예물은커녕 엽전 한 푼 보이지 않았지요. 뭐 처술에 배부른 법은 없는 법, 수일이는 그만 돌아가서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흐느끼는 듯 숨을 헐떡이는 듯한 소리는 안방 쪽에서 나고 있었죠. 설마 죽은 만석군 김씨가 유령이 되어서 나타난 걸까요? 모골이 송연해진 수일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디 그래, 배떼지 부른 귀신놈 면상짝이나 한번 보자. 하지만 수일이는 고개를 휘젓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부자 귀신들은 돈을 좋아하니 어쩌면 숨겨진 예물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가가면 갈수록 이 울음소리는 여인네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울음도 아니었죠. 아주 야릇한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효정 마님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몰래 장지문에 다가간 수일이는 손가락으로 구멍을 만들어 안을 엿봤습니다. 숨죽이고 안을 엿보는데 하얀 다리가 활짝 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덕분에 은밀한 곳까지 훤히 보였습니다. 수일이는 침을 꼴딱꼴딱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보니 혼자서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이었죠. 이 야심한 밤의 아리따운 마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주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신음은 끊어질 듯 말 듯 애가 타듯 울렸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먼저 가버린 거요? 아, 그립소, 그리워. 효정 마님은 한창인 나이에 남편을 잃어서 매일 밤이 외로웠습니다. 그 탓에 이렇게 풀리지 않는 욕구를 나 홀로 해결하려느라 애를 쓰고 있던 것입니다. 이를 마지막까지 지켜보던 수일이는 좋은 구경한 셈치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효정 마님의 얼굴이 아른거려서 도저히 쉽게 잠들지 못했지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수일이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효정 마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랫도리에 힘이 빡 들어가서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사고치겠다 싶은 수일이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효정 마님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했지요. 그 도자기처럼 하얀 속살과 아리따운 굴곡이라니. 그렇게 몇 날 며칠 예물을 훔치기는커녕 효정 마님의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밤만 되면 안방 장지문의 구멍으로 효정 마님이 홀로 일을 치르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효정 마님이 수일이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요? 자네가 일을 아주 빠릿하게 한다고 칭찬이 자자하다. 맞느냐? 아무렴요. 일하러 왔으면 일을 제대로 해야 하는 성미인지라 그렇습니다요. 좋다. 그러면 저작거리에 나가서 초를 좀 사야 하는데 내가 짐을 들어줘야겠다. 수일이는 아리따운 효정 마님과 둘이 나갈 수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효정 마님을 대동하고 양초집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초를 계산하는데 이 초쟁이가 금액을 사기치는 것 아닙니까?
소가 엽전 30냥이라니? 내가 요저번까지만 해도 옆마을에 있었는데 좋기 20냥이면 충분했소. 뭐 내가 계산을 좀 실수했나 보구려. 사과의 의미로 더 얹어줄 테니 너무 화내지 마시오. 초쟁이는 눈치 빠른 수일이의 지적에 머쓱해하며 금방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모습의 효정 마님은 수일이가 퍽이나 든든하게 느껴졌지요. 이후에도 수일이는 효정 마님의 외출에 종종 호출되며 서서히 사이가 돈독해졌습니다. 그렇게 수일이는 도둑질은 까맣게 잊고 효정 마님과의 일상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효정 마님이 안방으로 수일이를 부르는 것입니다. 수일이는 일과도 끝났겠다 주막으로 가서 거하게 한 잔 걸칠 계획이었는데 모두 내팽겨치고 효정 마님의 안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효정 마님이 단정하게 차려입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뭔 일인고 하니 이제 계약 기간도 끝이 나겠다. 아쉬운 마음에 작은 송별회를 하자고 부른 겁니다. 수일이는 안 그래도 효정 마님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었지요.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냅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술상에는 고기 산적이니 전이니 아주 맛나는 것들이 차려져 있었지요. 심지어 수일이가 좋아하는 청주도 한 병 있었습니다. 여기 한 잔 받고 내 잔에도 술 좀 따라보게. 제가 마님 덕에 팔자에도 없는 호강을 누립니다. 그런 말 말게. 요즘에는 일꾼들이 뺀질뺀질 내빼기나 하지. 자네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품팔이는 처음 봤네. 둘은 사이좋게 술을 주고받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술이 좀 들어가자 효정 마님은 돌연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겁니다. 남편이 먼저 돌연 세상을 떠나고 여인네 몸으로 홀로 이 큰 집을 지키려니 너무 힘드네. 그래도 남편분이 재산을 잔뜩 남겨서 괜찮지 않겠습니까? 재산은 무슨. 남편은 죽으면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빚을 남겼지. 덕택에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아주 허리가 휘겠네. 심지어 예물도 예전역에 팔아치웠지 뭔가. 그렇습니다. 사실 효정 마님은 재산이 몇 푼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죠. 남편이 생전 골패를 워낙 좋아해서 이미 재산을 탕진하고 막대한 빚과 큼지막한 집만 남겨두고 떠난 겁니다. 하지만 몸종들에게 품삯은 줘야 하지, 빚은 갚아야 하지, 아주 허리가 휘게 생겼습니다. 매일 밤 남자는 그립지, 생활비는 충당해야 하지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효정 마님은 그렇게 한참을 푸념을 하더니 수일이의 허벅지에 손을 쓱 올렸습니다. 그래도 자네가 와줘서 일손이 많이 덜어졌지 뭔가. 고맙네. 그런 자상한 말에 수일이는 와락 효정 마님을 껴안았습니다. 이미 도둑질은 물 건너 갔겠다. 효정 마님을 연모하는 마음에 솔직해지기로 한 것이죠. 효정 마님도 사내다운 수일이의 포옹에 심장이 콩닥콩닥거렸습니다. 단단한 수일이의 품이 너무나도 따뜻했지요. 매일 밤 외로움에 사무쳤던 밤이 모두 옛일처럼 여겨질 정도로 아련한 포옹이었습니다. 효정 마님은 그런 수일이에게 눈을 감고 입맞춤했습니다. 달콤한 입맞춤이 끝나자 둘은 곧바로 옷저고리를 풀어헤쳤습니다. 둘은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효정 마님은 수일이의 단단한 그것에 아주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수일이도 마음속 깊이 연모하던 효정 마님과 맺어지자 아주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죠. 속궁합이 어찌나 잘 맞았는지 간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황홀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밤만 되면 몰래 방에서 마음껏 사랑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수일이와 효정 마님의 사이가 돈독해지자 이를 시기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다름 아니라 오래전부터 효정 마님에게 연심을 품어온 머슴 치삼이었습니다. 치삼이는 갑자기 나타난 수일이가 효정 마님과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자 질투로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얼굴 좀 잘생기고 일 좀 잘한다고 감히 마님과 매일 밤 몸을 섞다니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지요. 질투심에 눈이 먼 치삼이는 수일이의 뒤를 캤습니다. 갑자기 다른 마을에 있다가 여기로 옮긴 이유가 분명 있을 테니까요. 그러고 보니 수일이는 한 마을에 한 달 이상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옮긴 행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수일이가 있던 마을에는 큰 도난 사건이 항상 있었죠.
그래서 하루는 옆마을 술주정뱅이 최 씨에게 막걸리를 좀 사서 먹이니 깜짝 놀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일이가 바로 부잣집만 연달아서 터는 도둑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알게 된 치삼이는 아주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증거를 효정 마님에게 꼰질렀습니다. 수일이가 도둑이라는 것을 알게 된 효정 마님은 크나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속삭였던 사랑의 말을 모두 의심하게 되었죠. 효정 마님은 그런 수일이를 불러놓고 죄를 따로 묻지는 않을 테니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명했습니다. 수일이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예의 바르게 큰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마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괘씸해서 앞으로는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수일이는 곧바로 짐을 싸들고 떠났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의 재산을 털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지만 그것은 도둑질.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수일이가 떠난 효정 마님은 가슴에 큰 구멍이 난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치삼이는 그런 효정 마님에게 사탕발림하며 수작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효정 마님은 다시 옛날처럼 냉랭하고 무관심하게 행동했습니다. 이에 치삼이는 억지로라도 효정 마님을 품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굵고 묵직한 물건 맛을 보면 분명 효정 마님이 넘어올 것이라고 아주 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야심한 밤 치삼이는 효정 마님의 안방에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수일이 놈이랑은 그렇고 그런 짓은 다 해놓고서 이제와 내빼는 겁니까? 저도 한번 맛이나 살짝 보여주시오. 효정 마님은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억센 치삼이의 손을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수일이가 후다닥 방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치삼이를 뻥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치삼이가 자기를 질투한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쫓겨나면 효정 마님에게 못된 짓을 할 것이라 이미 예상했던 것이죠. 수일이는 뒤로 벌러덩 낮아빠진 치삼이를 흠씬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아녀자를 그것도 마님을 겁탈하려고 한 치삼이를 관아에 넘겨버렸답니다. 효정 마님은 그런 수일이를 보니 다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둑질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를 속인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도와준 것은 고맙지만 다시 볼 일은 없을 게다. 마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알겠습니다. 하지만 혹여 마음이 바뀐다면 바깥 발레터에 붉은 천을 묶어주십시오. 그럴 일 없다. 썩 여기서 꺼지거라. 효정 마님은 그런 수일이에게 마음이 흔들릴까봐 더욱 매정하게 굴었습니다. 수일이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갚을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도 힘들었지만 충분히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갚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고 돈을 빌린 김현감 댁을 찾아갔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현감은 갚을 빚이 없다는 겁니다. 빚은 무슨 빚이요? 이미 이자를 두둑히 쳐서 돈을 갚았지 않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그 돈을 건넸다는 거요? 뭐더라 그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수일이라는 머슴이었소. 그렇습니다. 사실 수일이는 지금까지 모은 돈을 몽땅 끌어다가 효정 마님의 빚을 대신 갚았던 것이죠. 게다가 알고 보니 수일이는 지금까지 못된 부자들의 돈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다니는 의적이었던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효정 마님은 수일이가 하려는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작정 내쫓았던 것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빨랫줄에 붉은 천을 달아서 마음을 표현했지요. 사실 수일이는 마을을 떠나지 않고 효정 마님 댁의 주변을 서성이며 다시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오해를 푼 효정 마님과 수일이는 다시 만나 재회의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며 이제부터는 성실하게 함께 집안을 꾸려나가기로 백년가약을 맺었지요. 옛말에 재를 털어야 숯불이 빛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일이는 비록 나쁜 일을 했지만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주는 효정 마님을 만나 개과천선할 수 있었지요.
우리도 한번 나쁜 길로 빠질 수 있겠지만 이를 반성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곧 다음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옛날 한마을에 이지연이라는 아리따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씨는 배과수원을 관리하는 최장원 댁의 무남동녀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지원아 씨를 낳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인 최장원이 특히나 애지중지하였습니다. 지연아 씨는 낮에는 비단을 짜거나 바느질을 했고 간혹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봄 날씨가 너무 아름다워서 쓰개치마를 입고 외출을 했지요. 시종들과 근처 동산을 돌아다니며 봄 햇살과 꽃 구경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해 진력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수풀 속에 한 청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종들은 거지일 것이 분명하니 무시하라고 말렸지만 지연아 씨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청년을 살펴봤지요. 이거 보게. 상처를 잔뜩 입고 정신을 잃었지 않은가? 어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무정하게 버리고 가란 말이냐? 아씨, 그러다가 엄한 녀석이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남의 일에는 참견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면 이 청년은 분명 죽을 것이다. 그래놓고 발 뻗고 잠이나 잘 수 있겠느냐? 책임은 내가 질 터이니 어서 들쳐매거라. 여종 둘은 궁시렁거리면서도 아씨의 성화에 못 이겨 상처 입은 청년을 부축했습니다. 청년은 크고 작은 상처가 잔뜩 있었는데 옮겨지는데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씨는 청년을 데려와 상처를 치료하고 씻겨서 사랑채에 눕혀놓았습니다. 최장원은 그런 딸의 고운 심성에 기특했지만 동시에 조금 걱정이 되었지요. 아무렴 어디서 잔뜩 고른 거지를 주워왔으니 말입니다. 청년은 얼마 안 있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구해준 지연아 씨에게 넙죽 엎드리며 절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옆마을 춘돌이로 매우 불행한 사고를 당한 청년이었습니다. 큰 불이 났었는데 그때 집이 화마에 휩싸여 재산이 깡그리 다 타버리고 부모도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겁니다. 빈털터리가 된 춘돌이는 굶주림에 못 이겨 산을 돌아다니며 먹을 거리를 찾다가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아씨와 대감님 아니었으면 저는 꼼짝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닐세. 사람 된 도리로 어찌 공경에 빠진 사람을 버리고 갈 수 있겠나? 제발 부탁이니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최장원은 춘돌이의 깍듯한 태도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깨끗이 씻기고 보니 외모도 멀끔하니 체격도 튼튼하여 아주 건실한 청년으로 보였지요. 최장원은 잠시 고심하는데 지연이가 그런 아버지의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마침 머슴 하나가 최근 사고로 다리가 부러져서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일손이 부족하지 않냐고 말입니다. 최장원은 딸의 속삭임에 빙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 청년이 도리를 아는구만.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과수원을 하는데 마침 일손이 부족하네. 아직 상처가 낫지 않았으니 조금 더 쉬고 완전히 낫게 되면 이를 도와주게. 내 품삯은 못 챙겨줘도 먹을 거나 잘 곳은 제공해주겠네. 아니, 괜찮습니다. 떼거리는 제가 알아서 구하고 잘 곳은 창고면 족합니다. 이 이상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요. 그러다가 상처가 덧나려면 어찌하려고 하나? 군소리 말고 사랑채에서 지내시지요. 그래도 춘돌이는 한사코 그럴 수 없다며 헛간에서 생활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최장원은 그런 춘돌이가 썩 마음에 들었지요. 그렇게 춘돌이는 최장원 댁의 헛간에 자리를 펴고 머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춘돌이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상처가 채 낫기도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과 대문 앞을 쓸고 과수원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깡말라 있어서 금방 지쳤지만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부터는 머슴 셋의 일을 춘돌이 혼자 할 정도로 아주 날아다녔습니다. 그러고 어느덧 가을 수확기, 작년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풍년을 맞아서 큼지막한 배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과육도 즙을 잔뜩 품고 있어서 반으로 가르면 과즙 물이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최장원 입장에서는 딸이 복덩이를 주워온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은혜를 베푸니 그대로 되돌아온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지연아 씨도 건강하게 회복한 춘돌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는데요. 하루는 머슴들이 집 처마 밑에 달린 벌집을 제거하느라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냥 꿀벌도 아닌 큼지막한 말벌집이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머슴들도 겁에 질려서 차마 말벌집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머슴 하나가 벌집을 건드리는데 성난 벌들이 마구 튀어나오지 뭡니까? 심지어 말벌들은 정자에 앉아있는 지연아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지연아 씨는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했는데 이를 가만 놔두면 큰일이 나게 생겼습니다. 이를 본 춘돌이는 얼른 물에 젖은 소미불을 가져와 지연아 씨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소미불에 감싸인 지연아 씨는 괜찮았지만 이를 품에 안은 춘돌이는 말벌에게 잔뜩 쏘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춘돌이는 아픔을 참고 지연아 씨를 빈 장독대에 숨기고 샘터에 뛰어들어 목숨을 건졌지요. 그럼에도 춘돌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벌에 쏘여 퉁퉁 붓고 말았습니다. 벌독이 어찌나 심한지 심한 고열에 시달려야 했지요. 지연아 씨는 자기를 위해 위험을 무릅쓴 춘돌이가 너무나도 고마웠고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미련한 거사. 말벌한테 일이 쏘이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 어찌 그런 위험한 짓을 한 게냐? 이미 한번 죽은 목숨을 아씨가 구해주셨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씨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춘돌이의 말에 지연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같이 곁을 지키며 춘돌이를 정성껏 보살폈지요. 늦은 밤이 되자 열이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지연아 씨는 그런 춘돌이의 몸을 깨끗이 닦고 고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런데 군살 없이 튼튼한 춘돌이의 몸을 보고 있자니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 번도 남정네의 몸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웠지만 꼭 참고 약을 발랐지요. 손끝에 닿는 춘돌이의 몸은 야생마처럼 튼튼하고 근육질이었습니다. 춘돌이는 고열에 시달려 정신을 잃었지만 아랫도리는 정신이 번쩍 들어 있었지요. 어쩜 말보다 큰 것이 껄떡거리니 차마 시선을 떼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달군 쇠처럼 뜨거웠습니다. 춘돌이는 잠결에 느껴지는 손길에 지연아 씨를 그만 와라 껴안았습니다. 발라의 남성이 갑자기 껴안으면 기분이 상할 법한데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오히려 심장이 빠르게 튀며 온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지연아 씨는 그런 춘돌이에게 조심스레 입맞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눈이 뜬 춘돌이 곁에 홀딱 벗고 누운 지연아 씨를 발견했습니다. 열은 내리고 부어오른 상처가 다 내려가 있었는데 이를 보고 큰일이 났다고 직감했습니다. 춘돌이는 허겁지겁 옷을 입고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지연아 씨는 간밤에 있었던 꿈만 같은 일이 부끄러웠지만 춘돌이를 마음속 깊이 사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렴 목숨을 바쳐 목숨을 구해준 데다가 그 크고 굵은 것을 맛을 봐버리니 몸과 정신이 춘돌이를 원하게 되어버렸죠. 춘돌이도 정신을 잃고 있었으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어여쁘고 상냥한 여인네가 자기에게 살갑게 대하니 거절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춘돌이와 지연아 씨는 몰래 사람들의 눈 뒤에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과수원을 논일며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아씨, 제가 평생 곁을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야 해, 알겠지? 물론입니다. 저는 이제 영원히 아씨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지연아 씨가 돌연 입덧이 생기고 배가 서서히 불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를 발견한 최장원은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습니다. 감히 누가 금지옥엽으로 키운 딸의 손을 댔단 말입니까? 이에 춘돌이는 최장원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죽여달라고 빌었지요. 최장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흠씬 두들겨 패고 다른 사람에게 춘돌이를 팔아버렸지요.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고 싶었지만 임신한 딸이 울고불고 매달려서 차마 그러지는 못했지요. 최장원은 낙심했으나 먼저 딸이 뵌 아이를 어떻게든 지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지어 아이를 떨어뜨리려고 했지요. 하지만 지연아 씨는 입을 꾹 다물고 약을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춘돌이의 아이를 절대 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지요. 이 아이는 제가 홀로 키워낼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님이라 할지라도 제 아이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어찌 그런 미련한 말을 하느냐? 천한 것에 아이를 어찌 내가 키우겠다고 고집을 피우냐 말이냐? 천것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 지아비는 춘돌이뿐입니다. 지연아 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떼를 썼습니다. 결국 아이는 태어났고 심지어 사내아이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최장원은 아주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올해에는 며칠째 비가 오지 않고 끔찍한 가뭄이어서 가게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심한 가뭄으로 큰 병충이 돌아 정성껏 돌본 배나무들이 하나 둘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올해 배농사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가게는 서서히 기울고 최장원도 병에 들어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지연아 씨는 젖먹이를 돌보며 노쇠한 아버지까지 병간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날 최장원은 기어코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안은 완전히 망해버려서 몸종들도 모두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연아 씨도 돌이 이제 막 지난 아이를 둘러엎고 거리에 내앉고 말았죠. 거지가 되어버린 지연이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떼거리를 찾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끼니를 먹지 못해 갓난아이를 먹일 젖도 나오지 않았지요. 완전히 넋이 나간 지연이는 힘없이 거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담장 너머로 갓 지은 고소한 밥 냄새가 나는 겁니다. 벌써 일주일을 굶었던 터라 지연이는 홀린 듯 밥 냄새에 이끌려 담장 너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아궁이에 올려진 솥이 하나 보였습니다. 지연이는 무거운 솥뚜껑을 열고는 아직 채 익지 않은 뜨거운 밥을 마구 퍼먹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지금 뭐 하는 짓거리요? 그런데 그 사이 집주인 할머니가 개걸스럽게 솥밥을 퍼먹는 지연이를 발견했습니다. 더러운 행색이었지만 등에 맨 아이를 보니 할머니는 도둑인 줄 알고 들고 나온 몽둥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아이도 있는 처자가 익지도 않은 맨밥을 퍼먹으면 어째? 솥뚜껑 닫고 잠시 기다려보게. 집주인 할머니는 그런 지연이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어 안방에 들였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주막으로 뛰어가서 뜨끈한 국밥을 한 그릇 가져왔지요. 지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정신없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들게. 애구고 피골이 상접한 거 좀 보게.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는감. 경복이라고 이름을 밝힌 할머니는 그런 지연이가 딱한 듯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연이가 허겁지겁 국밥을 드는 동안 힘없이 늘어진 아이를 돌봐주었지요. 눈이 똘망똘망한 것이 고놈 거 참 잘생겼다. 남편이 분명 미남이었나 보이. 경복 할매의 말에 지연이는 왈칵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춘돌이의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경복 할매는 그런 지연이의 등을 다정하게 쓸어내리며 위로했습니다. 분명 사연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겠지. 여기서 좀 쉬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봄세. 아이를 길거리에서 재울 수 없으니 말이니. 그렇게 지연이는 경복 할매의 친절로 잠시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여 아이에게도 젖을 물릴 수 있게 되었죠. 지연이는 그제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경복 할매는 딱한 사연에 얼마든지 이곳에서 지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이승을 떠났고 키우던 딸녀는 시집을 가서는 다시는 찾아오지도 않으니 많이 적적하다면서 말입니다. 지연이는 감사의 절을 올리고 경복 할매를 마치 어머니처럼 여기며 지냈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돕고 싶습니다. 비록 일을 배운 적은 없지만 알려주만 주신다면 곧잘 따라할 자신 있습니다. 아이, 됐어. 아들내미나 잘 돌보고 있게나. 자빌은 할미가 할 테니 말이요. 은혜를 받았으면 갚으라는 아버님의 가르침을 어길 수 없습니다. 꼭 돕게 해주세요. 경복 할매는 지연이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산에 올라 나무를 캤습니다. 할매는 나물이나 도라지 같은 것들을 캐서 장터에 나가 파는 일을 했지요. 지연이도 할매를 따라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지연이는 춘돌이의 아들 똘보기를 키우며 할매와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지연이는 금방 다시 예전처럼 밝은 미소를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었지만 친절한 경복 할매와 개구쟁이처럼 웃음을 터뜨리는 똘보기를 보니 힘이 솟아올랐죠. 그렇게 어느새 한 해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마을 사람들도 경복 할매 집에 얹혀 사는 아리따운 애엄마 지연이에 대해 알게 되었죠. 지연이는 지금은 비록 빈털터리이지만 지체 높은 가문의 딸이다 보니 행동거지가 곱고 품이 넘쳤기에 비록 아들이 있는 어머니임에도 남정네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지연이를 보러 온 남자들이 경복 할매의 나무를 남김없이 사갔습니다. 하지만 그 탓에 더러운 파리도 꼬이게 되었지요. 특히 문식이라는 깡패 양아치가 지연이를 희롱하며 넘보기 일쑤였습니다. 허이구야. 이런 아가씨가 장터에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어? 나한테 오면 남편 생각 안 나게 아주 잘해줄게. 이거 놓으셔요. 아이 앞에서 무엇하는 짓이에요? 아이고, 앙탈도 아주 앙칼지게 하는구만. 그러니 더 귀여운데? 특히 문식이는 오늘 주막에서 술을 몇 잔 걸쳤는지 거나하게 취해서 더욱 말썽을 부렸습니다. 사람들도 그런 문식이의 행동을 보며 낄낄거리고 웃을 뿐이었죠. 경복 할매는 그런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문식이는 더욱 신이 나서 지연이의 손목을 잡아채어 끌어냈습니다. 지연이는 안간힘을 쓰며 문식이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가녀린 여인네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문식이는 오늘 아주 작정을 했는지 더욱 단단하게 움켜쥐는 겁니다. 아주 밤에 죽어날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따라와.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문식이가 누군가의 발길질에 얻어맞아 철퍼덕 쓰러지는 것 아닙니까? 바닥에 낮아빠진 문식이는 욕짓거기를 뱉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걷어찬 사내가 다시 문식이를 번쩍 들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문식이는 눈을 횟가닥 뒤집고 기절해버렸습니다. 사내는 멋들어진 비단 도포에 호박과 만호로 장식한 각근을 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높은 사람 같았지요. 사내는 그러고 바닥에 쓰러진 지연이를 부축했습니다. 지연이는 깜짝 놀라 사내의 손을 내쳤지요. 지연아 씨. 접니다 춘돌이. 사내는 다름 아닌 춘돌이었습니다. 춘돌이라는 말에 지연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세히 바라봤지요. 맞습니다.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하나뿐인 지압이 춘돌이인 것입니다. 지연이는 눈물범벅이 되어 춘돌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춘돌이는 그런 지연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부서져라 껴안았지요. 너무 늦었지요? 아씨를 찾느라 조선 팔도를 다 찾았습니다. 아니, 춘돌이 정말 당신입니까? 미안합니다 아씨. 춘돌이는 지연이를 데리고 머무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연이의 아버지에게 쫓겨난 춘돌이는 마을을 방문한 한 상인에게 몸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상인은 못된 사람은 아니었으나 매우 냉랭하고 무뚝뚝한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상인을 따라 길을 나섰는데 하루는 산길에서 산적대와 마주친 것입니다. 산적에게 붙잡혀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돌연 춘돌이가 나서서 산적들을 유인했고 그 사이 상인은 탈출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춘돌이는 산적 소굴로 끌려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상인은 그 사이 포졸들을 이끌고 춘돌이를 구출한 것입니다. 상인은 살면서 춘돌이처럼 용감하고 의리 있는 머슴은 본 적이 없다며 꼭 구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상인은 춘돌이를 마치 아들처럼 아끼며 글을 읽고 셈을 하는 법뿐만 아니라 물건을 거래하는 기술도 알려주었습니다. 춘돌이는 그런 상인의 가르침을 배워가며 함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춘돌이가 생각보다 장사에 큰 소질이 있는 것입니다. 큼지막한 거래를 몇 건이나 해내면서 이제 춘돌이는 나홀로 상인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지요. 그 이후로도 장사로 돈을 잔뜩 벌어서 이 일대에는 알아주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춘돌이는 이제 지연 아씨에 어울리는 남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꽃가마와 예물을 잔뜩 들고 지연 아씨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지연 아씨는 없고 폐허만 남아있는 겁니다. 춘돌이는 그제야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지연 아씨를 찾는데 도무지 알아낼 수 없는 겁니다. 이윽고 망연자실하여 포기해 이 마을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장터에서 지연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홀몸으로 아이를 데리고 잘 키워줘서 너무나도 고마워요. 나를 찾아주었으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잠자코 듣고 있던 지연이는 다시 한번 춘돌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둘은 그렇게 다시 재회하여 곧바로 혼인을 맺고 결혼하였습니다. 춘돌이는 그간 지연이를 데리고 보살펴준 경복 할매도 데리고 갔지요. 그리고는 어머니처럼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고 멋지게 무럭무럭 자라났지요.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